아들이 굶고 있는데 네 마음이 편하니? 그깟 푼돈 좀 번다고 며느리 도리도 다 잊은 거야. 매일 14시간씩 일하면서 백수 남편의 까탈스러운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 노인네가 밥을 안 차려놨다는 이유로 제 뺨을 올려붙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뺨 한 대가 드디어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내다버릴 명분을 주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정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그 심장이 멎을 듯한 소음을 껐습니다. 몸은 마치 납을 가득 채운 듯 무거웠고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옆에 누운 이민호는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입안에서 웅얼웅얼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더니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더군요. 그의 세상에 새벽 5시 30분이라는 여명 따위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겠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지영, 34살입니다. 광화문에서도 꽤 알아주는 광고 대행사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죠. 제 삶은 정확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절반은 회사에서의 삶입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7cm 키리를 신은 채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와 머리싸움을 벌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예산 한 푼을 위해 얼굴을 붉혀가며 싸우죠. 동료들은 저를 독종이라 부르며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것과 경기도 일산에 있는 120제곱미터 아파트를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린 것처럼 들이켜며 얼마나 많은 휴가를 포기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제 삶의 나머지 절반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늪인지 말이에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눈 밑에는 아무리 비싼 컨실러를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 검풀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정교한 화장으로 모든 피로와 초췌함을 덮어버렸죠. 이것은 저의 갑옷입니다. 욕실을 나오자 거실은 어두컴컴했고 공기 중에는 어젯밤 시켜 먹은 치킨과 맥주 냄새가 섞여 비릿하게 떠돌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이민호의 게임기 컨트롤러가 굴러다니고 TV 화면에는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멈춰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민호는 올해 35살, 대외적으로는 창업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그 준비라는 건 우리가 결혼한 날부터 3년 내내 계속되고 있죠. 그의 일상은 제가 피땀 흘려 산 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마음 편히 긁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영아,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카드가 안 긁히던데 게임 신상 스킨 사야 한단 말이야. 이것이 그가 어쩌다 일찍 일어난 날 저에게 건네는 첫마디입니다. 고생했어, 나 조심해서 다녀와가 아니라 돈 이야기죠.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했지만 금세 무감각해졌습니다. 됐어, 이제 익숙하니까.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번 달 그이의 용돈입니다. 정작 제 점심은 회사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 한 조각일 뿐인데 말이죠. 이런 생활은 시어머니 순자 여사님이 들어오신 뒤로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석 달 전, 그녀는 전화 한 통 없이 거대한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그럴듯했죠. 민호가 창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니? 하나뿐인 내 아들, 내가 챙겨야지. 그녀가 말하는 챙김이란 매일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며 훈수를 두고 마치 감독관처럼 제 생활의 모든 디테일을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그녀는 현관으로 달려옵니다. 저를 반기려는 게 아니라 마치 스캐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기 위해서죠. 그러고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합니다. 또 새 옷 샀니?
광고 회사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아들 창업 자금으로 좀 아껴 쓰지. 제가 사온 유기농 채소는 그녀의 눈에 은앙비로 보입니다. 시장 떨이 채소도 먹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야근에 지쳐 밀키트라도 사오면 밥상머리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아들이 부엌일도 안 하는 게으른 며느리를 얻어서 따뜻한 국물도 못 얻어먹는다면서요. 우스운 건 정작 본인은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와 이민호는 소파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한 명은 TV를 보고 한 명은 핸드폰을 합니다. 식탁 위 난장판을 치우는 건 오롯이 제 몫이죠.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녀가 제 집을 탐낸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부러운 듯 말했죠. 올케 언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집을 혼자 힘으로 사고 제가 겸손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듯 큰 목소리로요. 니거 내 거가 어디 있니? 결혼하면 다 우리 민호 거지? 여자 물건이 결국 다 시집 물건 되는 거야? 저는 순간 멍해져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민호를 쳐다보며 바른 말을 해주길 기대했죠. 지영이도 고생해서 산 거야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모른 척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갈비 좀 더 드세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철저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식과 돈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호구 같았죠. 이 집의 타일 한 장, 벽지 한 조각 모두 제 청춘과 건강을 갈아 넣어 산 것입니다. 하지만 저 모자의 눈에 이 집은 그저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바라고 사는 걸까? 연애 시절 그가 했던 싸구려 사탕 발림? 아니면 반반하게 생긴 것 말고는 쓸모없는 저 얼굴?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늘었죠. 옆에 누운 남자는 아기처럼 새근거립니다. 저는 그 목을 조르고 싶다는 끔찍한 충동을 느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내가 산 침대에 누워 내가 산 집에 살면서 내가 번 돈을 쓰는데 정말 요만큼의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알람이 울리면 저는 태엽 감긴 인형처럼 전날의 삶을 반복합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기획안을 쓰고 전화로 부하 직원에게 소리치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돌아와 저 뻔뻔한 기생충 모자를 마주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가 창업에 성공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저조차 속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 허무맹랑한 희망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뺨을 맞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은 서서히 팽팽하게 당겨지는 현과 같아서 저는 그것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는 끼익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최근 업계에서 유명한 한성그룹의 연간 브랜드 캠페인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따내면 회사의 위상은 물론 제 이력에도 굵직한 한 줄이 생길 터였습니다. 팀 전체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무실을 집처럼 쓰며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며칠 서울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찼습니다. 텅 빈 한강 다리 위를 운전하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는데 마음속은 폐허처럼 황량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사나 싶었죠. 집에 오면 돈을 빤 뭐야? 라고 묻는 남편? 아니면 돈 좀 아껴 써라 타박하는 시어머니?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업무 메일인가 싶어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죠. 이민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맥주도 다 떨어졌어. 언제 와?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이 꺾일 뻔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자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얼음 쏜 곳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기서 피를 말리고 있는데 그가 걱정하는 건 고작 냉장고 속 맥주라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었죠.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7일간의 밤샘 끝에 1차 제안 프레젠테이션이 통과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현장에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팀원들은 환호하며 회식을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저 집에 가서 기절하듯 자고 싶었거든요. 납덩이 같은 다리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조명이나 왔어 라는 인사가 아니라 귀가 찢어질 듯한 TV 소리와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이를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고 발치에는 과일 껍질과 과자 봉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말라 비틀어진 소스를 묻힌 채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이민호는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서 게임 중일 게 뻔했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던져두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이민호의 문자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에 이마를 대고 기대어 섰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돌려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 왔니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유, 우리 집 귀하신 분 오셨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맨날 밖으로만 나돌더니 집구석 꼴 좀 봐라.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화를 눌렀습니다. 돼지우리. 이 집이 돼지우리가 된 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싸기만 하는 당신들 모자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거든요. 물 한 잔 마시고 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거기 안 서. 어른이 말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 여자가 푼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불쌍한 아들은 무슨 죄야? 걔 굶고 있는데 넌 마음이 편하냐? 내 불쌍한 아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획 돌아세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다시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밥 먹고 싶으면 직접 해드세요. 제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파출부예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항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치더니 곧바로 붉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입술을 떨더니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인연이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주 미쳤구나. 그녀는 성난 짐승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소름 끼치도록 맑은 파여름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돌아갔고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났으며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싸구려 화장품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슬로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이민호가 나왔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는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저와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달려와서 나를 감싸주고 어머니에게 전마,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초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얼른 사과드려. 없던 일로 하게. 나 잘 되라고? 사과를 하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아내에게 한다는 첫마디가 사과하라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의 통증이 선명하게 느껴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왜 울어? 이 뺨 한 대에 감사해야지. 이민호의 저 비수 같은 말에 감사해야지. 그들이 내 손으로 짠 감옥을 부숴주었고 나를 완벽하게 깨워주었으니까요. 제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멍하니 저를 보는 두 모자 앞에서 저는 매일 쓰는 스마트 도어록 앱을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가족 구성원 관리 메뉴를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3명의 사용자 권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 관리자, 남편, 이민호, 시어머니, 순자. 제 손가락 끝이 이민호라는 이름 위에서 1초간 머물렀다가 망설임 없이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붉은색 삭제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지문과 비밀번호 권한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인들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자. 똑같이 삭제, 그리고 확인. 모든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친 저는 고개를 들어 영문을 모르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참고 살던 강지영은 그 뺨을 맞는 순간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복수의 여신, 현실적인 저격수일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씩씩거리는 시어머니와 멍청한 표정의 이민호를 번갈아 보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보물단지 아들 데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잘못 들었거나 제가 뺨을 맞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특유의 그 표독스러운 자세를 취하더니 목소리를 2옥타브나 높여 꽥 소리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이 미친년이.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누구더러 나가라는 거야? 나가도 내가 나가야지. 이민호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아, 왜 그래? 그만해. 엄마가 욱해서 실수하신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몸에 손대지 마.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민호, 마지막으로 말할게. 여긴 내 집 아니야? 내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은 강지영, 나 하나뿐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불법으로 내 집에 무단 침입해 있는 거야? 너 정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도 잇지 못한 채 저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아우성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경찰이 전화를 받자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땡땡 아파트 땡땡 동 땡땡 호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불법 침입자 2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고 그중 1명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제가 집주인이고요. 퇴거를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뒤 팔짱을 끼고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 망신시킨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며느리이자 아내가 진짜로 경찰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너 미쳤구나. 세상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년이 어디 있어? 너는 낯짝도 없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낯짝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낯짝은 아까 어머니가 쳐서 이미 엉망이 됐잖아요.
저는 체면보다 제 안전과 재산이 더 중요해서요. 곱게 나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경찰관님들 손 빌려서 내보내 드리는 수밖에요. 이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습니다. 강지영,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어쩌자는 거야? 빨리 전화 끊어. 다시 전화해서 취소해. 이웃들이 알면 얼마나 개망신이야. 망신. 이제 와서 창피한 건 아나 보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 때릴 때는 안 창피했니? 내가 기생충처럼 내 돈 갉아먹고 살 때는 안 쪽팔렸어? 이민호, 내가 자초한 일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하신 강지영 씨 맞습니까? 네, 접니다. 경찰관님. 저는 몸을 비켜서서 집안의 난장판과 제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제 소유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방금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하고 있고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분기탱천한 시어머니와 안절부절 못하는 이민호를 훑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신고자분 폭행하신 거 맞습니까? 경찰관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탁탁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경찰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소. 저 독한 며느리년이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시어미를 쫓아내려고 하네. 아이고, 내 아들이 저런 거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같이 소리 지르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똑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취득한 제 고유 재산이고 소유주는 저 단독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제 사유지에서 타인을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 끊어올 겁니다. 저는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등기부 등본 파일을 여러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민호와 순자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어르신. 확인 결과 이 집은 강지영 씨 개인 소유가 맞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니 지금 나가주셔야 합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호는 완전히 겁에 질려 경찰의 소매를 붙잡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라고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소유주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대답은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경찰이 꿈쩍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행패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예 현관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란에 앞집과 윗집 이웃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이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앉히려고 해요. 저는 바닥에서 뒹구는 그녀를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땡땡 폐기물 수거 업체죠? 가정 폐기물 수거 좀 신청하려고요. 네, 집안에 있는 대형 쓰레기들을 좀 싹 다 치워버리려고요. 주소는 네, 지금 당장이요. 웃돈 얹어드릴 테니까 제일 빨리 오는 팀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일부러 폐기물 수거 업체와 대형 쓰레기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크게 말했습니다. 이민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의 표정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강지영,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민호가 악을 썼습니다. 너무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 폐기물 업체 직원들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2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민호의 방과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두 방에 있는 물건 중에 제 거 아닌 건 싹 다 빼주세요. 전부 검은 봉투에 담아서 복도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역시 전문가들이라 손이 빨랐습니다. 이민호가 애지중지하던 게임기, 한정판 운동화, 시어머니의 꽃무늬 이불과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잡동사니들이 순식간에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복도로 배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림살이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꼴을 보며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경찰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이민호와 그 어머니는 마치 쫓겨난 들깨처럼 제 피땀으로 산 집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쫓겨난 다음 날부터 이민호는 저를 스토킹하듯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래? 내가 이해해라.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고작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겠어? 고작 이런 일. 거울 속에 비친 아직도 푸르딩딩한 제 뺨의 멍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제 뺨이 날아가고 마음에 피멍이 든 게 고작 이런 일인 겁니다. 저는 답장 한 통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한창 중요한 임원회의 중이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이민호 씨가 급한 일이라며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바빠서 못 만난다고 전해달라 했더니 로비 한복판에서 자기 와이프가 남편을 피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내려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와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드디어 나와줬구나. 우리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응?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저는 들고 온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그 앞에 커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든 그는 재산 분할 항목을 읽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강지영, 너 이게 무슨 뜻이야? 나더러 알거지로 쫓겨나라는 거야. 그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그럼 뭐 줄 알았어?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민호 씨, 계산을 좀 해보자고. 그 아파트. 내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 너랑 상관없어. 차. 내 월급으로 사서 내 명의로 등록했으니까 그것도 내 거 아니야. 우린 결혼 생활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이 빵원이야. 왜냐? 내가 3년 동안 10원 한 장 벌어온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 명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 카드로 내가 쓴 내역이야. 3년 동안 내가 쓴 돈이 정확히 8,765만 원이더라. 게임 아이템 사고, 명품 옷 쳐입고, 친구들한테 술 사주는데 쓴 돈 말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너한테 이 돈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이야.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입술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소장에 아주 명확하게 적어놨어. 첫째, 가정폭력. 내 엄마가 나 폭행한 거, 경찰 출동 기록이랑 상해 진단서 다 첨부했어. 그리고 넌 남편으로서 날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했지? 그거 명백한 정신적 학대야. 둘째, 경제적 무능력과 유기. 넌 가장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내 등골만 빼먹었어. 이민호 씨, 판사가 마누라 때리는 거 방관하고 등쳐먹고 산 남자한테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그는 힘이 다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부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 뺨을 갈기고 내가 나더러 사과하라고 했던 그 순간 이미 남남이 된 거야.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그나마 이게 제일 깔끔하게 끝내는 길이니까. 굳이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하고 싶으면 해봐. 망신당하는 건 너일 테니까. 그때 가면 내 그 잘난 청년 창업가 타이틀, 가정폭력 백수 남편으로 바뀌게 될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제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순자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민호와 함께 서울 외곽의 눅눅한 반지하 방을 얻어나갔는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광고회사 임원이라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를 무시하고 말다툼 좀 했다고 한겨울에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맞장구를 쳐주며 저를 독한 여자라고 욕했겠지요. 하지만 좁은 동네의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입니다.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하고 폐기물 트럭이 와서 짐을 실어 나르던 그 장관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곧 진짜 진실이 아주머니들의 정보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거 들었어? 저기 땡땡 동강 이산에 말이야. 남편이랑 시어머니 쫓겨났다며? 쫓겨나. 왜? 그 여자 얌전해 보이던데? 아이고, 몰랐어.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며느리가 해온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며느리 뺨을 때렸대. 그래서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세상에, 진짜. 그럼 남편은? 남편이 더한 놈이라더라. 자기 마누라 맞는 거 구경만 하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대. 그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 어머머, 미쳤나봐. 남의 집 전세살이도 눈치 보이는 판국에 며느리 명예집에서 상전 노릇을 하려다 쫓겨난 거네. 꼴 좋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시장에서 좌판 아주머니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려 하자 콩나물을 다듬던 아주머니가 대놓고 면박을 주더랍니다. 아이고, 순자씨 그만 좀 해. 아들이 나이 35 먹도록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마누라 등쳐먹고 산다며? 며느리가 피땀 흘려 산 집에서 무슨 염치로 큰 소리를 쳐? 나 같으면 뺨 때린 날 바로 짐 싸서 던져버렸어.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동네에서 기가 죽어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여론몰이와 도덕적 비난이 명백한 팩트와 현실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민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겠죠. 법원 앞에서 만난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후회하는 건 저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안락하고 편안했던 기생충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깨끗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비싼 빈티지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찰랑거리며 장미처럼 피어오릅니다. 공기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 냄새가 은은하고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릅니다. 드디어 저는 제 공간과 제 인생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가끔 건너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민호는 취업이 안 돼서 결국 작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떵떵거리지 못한답니다. 이제는 오늘 밥은 누가 하냐, 설거지는 누가 하냐를 두고 매일같이 아들과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합니다. 저를 착취할 때는 그렇게 죽이 잘 맞던 모자가 공공의 적이자 물주가 사라지니 서로를 갉아먹으며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 아닐까요? 저는 야경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건배. 쨍. 하고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결혼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던 강지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태어난 저는 눈부시게 빛날 저만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